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과 한겨레 TV가 마련한 역사지방선거 특별기획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경기도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 모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당과 국회에서 쌓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경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한겨레 신문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후보 등록하셨죠?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17년 동안 국회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떠났습니다. 아주 당찬 각오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승리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경기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치인이 남경필 후보님께서 왜 경기지사에 나오셨을까?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도를 혁신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소신과 개혁의 경험 그리고 그 정신 그것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잘해온 것 계승 발전하고 문제점은 한번 화끈하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바꿔보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시각을 약간 바꿔서요. 결국 경기도민, 유권자들께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다른 후보가 아니라 남경필 후보를 찍어야 되는 유권자들로서는 이유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기존의 우리 경기도의 삶이 뭐 그런대로 나쁘진 않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계세요. 그건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네. 또 교통의 문제, 또 안전 문제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또 현안이 됐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좀 확 발전시키라는 그러한 요구, 그것이 남경필에게 가장 적합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자평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남경필 후보님께서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된다면 4년 뒤에 경기도 모습이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까? 약간의 묘사 같은 걸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꿈꾸는 경기도는 이런 겁니다. 일자리가 넘치고 네.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이런 경기도가 돼 있기를 희망하고 그걸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표 후보에 비해서 행정 경험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행정 경험은 떨어지죠. 네. 우리 김진표 후보님께서는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하셨고 전임 정부에서 부총리를 2번이나 역임하신 관료로서는 뭐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길을 달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행정 경험은 제가 미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관료 경험이 부족하다,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인정합니다. 다른 장점으로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행정 관료로서의 경험이 곧 행정 개혁과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면 네. 뭐 그냥 관선 지사들이 훨씬 잘했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관피아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 질서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그것을 개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저는 특히 경기도지사 정도의 작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해결해야 될 갈등도 많고요. 또 통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정무적인 감각, 정치적인 감각이 있으면서 행정가들을 또 잘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네. 이런 폭넓고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정치형 도지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약간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어떤 이유, 근본적인 뭐 배경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제 경기도가 처음에 이 발전하면서 네. 이게 이제 그 경기도가 스스로 발전했다기보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그 예를 들면 공단을 옮긴다든지 네, 그렇죠. 거주지를 이전한다든지 네, 또 뭐 이런 그 좀 혐오 시설들을 서울에서 바깥으로 빼낸다든지 이런 서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떠안는 발전 과정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경기 동부 지방을 보면 거기는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맑은 물,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공급하는 위해서 것이죠. 네, 이 상수원 보호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뭐 피치 못할 그런 것이긴 하지만 네, 분명히 그런 규제가 한계가 존재를 하고요. 북쪽을 보면 또 접경 지역은 군사보호 시설 제한 이런 것들이 규제가 있어서 네,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한 또 희생을 해왔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는 맏형이다. 집안의 누나다. 네, 왜냐하면 희생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좀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걸 느끼셨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서울식의 이런 밀집된 아파트형 그리고 단절된 공동체가 아니라 네, 좀 이렇게 그 좀 여유 있는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경기도가 앞으로는 거꾸로 이 서울을 포용하는 그래서 서울을 오히려 끌어가는 그러한 이 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변화가 경기도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김문수 전 지사죠.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지사께서 8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뭘 잘했고 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문수 지사의 그 과거 8년 동안의 네, 재임 기간을 상당히 성공한 도지사 역임이었다. 07 과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잘한 것이 7이고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이 3이다. 잘한 거는 뭐 이 교통 문제 특히 환승 할인 같은 거는 정말 역대 도지사들이 하지 못했던 네, 서민들에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큰 이 선물이 됐고요. 그렇죠. 그 외에도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무한 돌봄 사업 같은 거 한 거 이런 거는 이 서민으로서의 서민도지사에서 면목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점은 네, 전월세 난에 좀 김문수 지사가 좀 일조한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임대주택 건설을 예정된 게 있는데 그거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도지사가 되면 김문수 지사의 잘했던 점은 이어받고 네, 그리고 잘못한 점들은 발전을 시켜서 김문수 지사를 뛰어넘는 지사, 청출어람의 지사, 형보다 동생이 더 낫네 소리를 듣는 혁신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교통 공약 발표하신 내용 중에 서울하고 수원을 왕복하는 셔틀 열차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던데요. 네. 무슨 뜻입니까? 셔틀 열차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하고 수원 구간이 철도로 따지면 가장 통행량이 많은 많죠? 구간입니다. 네. 근데 이제 2016년 말 17년이 되면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가 이제 바로 동탄으로 해가지고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서울과 수원 간에 이 철도 교통량이 좀 여유가 생깁니다. 하루에 한 22, 23번 정도의 그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출퇴근 시간에 서울에서 출발하고 수원으로 오고 수원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는 왕복 통근 열차를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은 저기 부산에서 목포에서 오다가 빈자리 있는 것만 태워서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경기도민들은 철도 이용에 굉장한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원에서 출발하면
경기도민들이 순수하게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수원에서 서울까지? 수원역에서 영등포역까지 제가 가끔 기차 타고 다니는데요. 네. 27분? 네, 30분이 안 걸리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많이 생기면 수원에 계신 분들 또 서울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철도 타고 출퇴근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큰 행운이죠. 알겠습니다. 자, 수원역을 KTX 출발 기지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건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연동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쪽 수서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제역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렇죠. 지금도 KTX가 서울을 통과해서 수원 통과해서 내려가는데 이건 사실은 가짜 KTX입니다. 네. 왜냐하면 몸집은 KTX인데 선로는 KTX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까지 그냥 옛날 철로에다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동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수원에서 동탄까지만 고속화를 해버리면 네. 서울에서 수원에서 출발한 게 동탄에서 바로 이 수서역에서 오는 신 KTX를 네. 올라타면 바로 이제 KTX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수원에서 이제 KTX 출발하고요. 이게 이제 수인선이 연결이 되고요. 또 이 분당선 연결되고 그러면 이게 수원역이 큰 거점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민들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통해서 전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군요. 자, 같은 당의 그 인천시장 후보죠. 유정보 후보께서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던데요. 네. 남경필 후보님 공약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이제 동탄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거기까지 구간을 고속화하는 이런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네.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도민들, 인천 시민들,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 이걸 약속하셨는데요. 네. 남경필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일자리 만들기 철학, 일자리 만들기 어떤 요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이게 일자리가 조금 늘어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70% 고용률 약속을 했는데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로 가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냥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70% 고용률을 달성하려면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태로 가면 50만 개 정도 하면 아주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 달성하려면 20만 개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20만 개를 더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사고를 전환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새로운 그 창조형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빅데이터를 그 이용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이 빅데이터를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공짜로 무료로 우리 도민들께 제공을 할 겁니다. 네. 그 빅파이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그 빅데이터를 프리 인포메이션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는 센터를 빅파이 팩토리라고 해서 만들 겁니다. 그럼 거기를 통해서 도민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자영업 만드시고 새로운 지능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 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에 지금 이 그 K밸리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벤처밸리 그리고 특히 문화 예술 산업, 컨텐츠 산업에 일자리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한 20만 개 정도 일자리는 만들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일자리 공약 가계부를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어떻게 네. 해서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네. 하는 공약부를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중에 구체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네. 내용 중에 자 따복 마을이라고 네. 해서요.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라고 하셨고 이런 마을을 한 6천 개 정도 만들어서 사회적인 일자리를 한 18,000개 정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원에 가면 화서동이라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 꽃매마을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엄마들이 저를 초대해서 갔더니
그 마을 입구가 달라요. 벌써 꽃이 쫙 만발해 있고 막 화단에 그냥 잘 관리가 돼 있어요. 아파트 안에 이 놀이터가 정말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엄마 둘이서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엄마들이 저를 지하로 데리고 내려가셔서 가봤더니 창고여야 할 곳인데 네. 여기를 그 어두컴컴해야 될 곳을 싹 깨끗하게 치워서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야, 엄마들이 공부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오진 않을 텐데 봤더니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 네. 뭐 상당히 좋은 대학 네. 다니는 학생들을 그 학생들은 학점을 필요로 하고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요. 와서 월수급, 화목토, 영수국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공짜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몰려오죠. 근데 이게 요즘은 더 엄마들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요. 옛날에는 수업료가 공짜였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네. 아이들이 화단 가꾸기, 쓰레기 분리수거, 집안에서 어르신 할아버지 어깨 주물러주기 같은 네. 봉사활동을 해야 사인을 받아와야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친해지고요. 같이 봉사활동합니다. 같이 교통봉사하고 눈 치우고 생일 파티 같이 하고. 이 마을에서는 이 젊은 부모가 여행을 가잖아요. 아이들 안 데리고 갑니다. 옆집에서 다 맡아주는 재워줘요. 네. 부모님들한테는 식사 대접해드리고.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자기가 봤거든요.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세요? 놀라운 결과가 왔어요. 셋째를 낳는 집안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동 육아, 공동 보육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아이를 키워서 날 여력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갔으니까요. 그때 셋째 낳았던 분들 중에 두 분이 넷째를 낳았어요. 네, 대단하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답이다. 아무리 아파트지만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공간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그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예정돼 있고 충분히 다 질 겁니다. 네. 거기 디자인을 싹 바꿀 겁니다. 1층을 다 그런 공간으로 해드리고요. 한 층 더 짓게 해드릴 겁니다. 그 1층 공간에다가 주민들이 원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주부들을 위한 공간을 해드리고 그 자리에다가 3자리씩의 일자리를 넣어드릴 건데요. 6천 개의 그 따봉마을,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만들어드리고 거기다가 3명씩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8,000개 일자리가 그렇습니다. 되는 왜 또 6천 개냐? 대강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네.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생활 공간이 250m 정도의 반경이라고 해요. 네. 그거를 6천 개 정도 만들면 경기도를 거의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예산도 한 500억 정도 들이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경기도 전역에다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는 경기도에 시작해서요.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구체적인 걸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아마 청년 일자리 만들기 같은데요. 네. G 슈퍼맨 펀드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G는 이제 경기라 이제 잠깐만 복잡해서 빼버렸어요. 그냥 빼셨습니까? 슈퍼맨 펀드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슈퍼 멘토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청년 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네. 비슷해요. 다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하나 봤더니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이 개념은 뭐냐면 경기도가 돈을 댑니다. 그러면 성공한 기업들, 각 분야의 기업들, 예를 들면 SK 케미칼 같은 제조, 이마트 같은 유통업, 네. 카카오 같은 이런 이 IT, 그다음에 이 게임 산업 이렇게 각 분야, IT 교육 분야 이렇게 해서 7개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CEO들이 직접 선발해서 멘토를 해주고 그다음에 창업까지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M&A까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 이거는 아마 시작하면 상당한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사였죠.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역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가치관의 전도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돈이 가장 중요하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겼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에 그동안 쌓여왔던 적당주의, 서로 봐주기, 나눠서 챙겨 먹기, 이게 이제 쌓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직접적인 것은 역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이 사고 수습 과정, 구조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력, 이것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일어난 일이다. 네.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 관료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피아의 문제가 배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관료 제도를 좀 뭔가 좀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경필 후보님께서는 관료 개혁을 어떤 방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위에서부터의 이제 개혁이 있고 밑에서부터의 개혁이 있는데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 정말 일하고 욕먹고 책임지는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부터 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위에서부터 개혁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받아적기만 하고 네. 쓴소리 못하는 이러한 이 장관들, 이거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밑으로 관료사의 전반으로 이게 확대될 거고요. 네. 그런 장관들을 앉히면 강한 장관이죠. 소신이 강한 장관. 네. 대통령께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관을 앉히고 거기다 권한을 줘야 되는데요. 그 권한은 다름이 아니라 인사입니다. 그렇군요. 인사권을 줘야 된다. 인사권을 줘야 모든 것이 되고요.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다, 능력 있다, 소신 있다 하는 장관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면 저는 관료 사회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시작돼야 되고 이제 밑으로부터의 개혁은 역시 정말 이 현장에서 보면 네. 우리 주민들이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다급해서 갔는데 이렇게 그냥 나태해서 그냥 뭐 저쪽으로 가보세요 네. 하는 이게 핑퐁식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밑에 이 교육과 개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역시 중요한 건 대통령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개혁이 우선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시면 당장 경기도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자, 경기도 공무원들, 그분들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관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과의 어떤 그 관료주의의 개혁, 이런 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혁신도지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네. 첫 번째로 내놓은 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 남들하고 싸우지 않는 네거티브 안 하는 그래서 새로운 선거를 보여주면서 정치를 혁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도지사가 만약에 된다면 제가 그동안 대통령에게 권력자에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당 포용 못하냐? 네. 왜 이렇게 예스맨들만 쓰냐?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왜 대통령은 책임 회피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제한테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실천하시겠네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일단 작은 연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에게 추천받을 거예요. 그래서 정무부지사라든지 네. 부지사나 특보, 이제 정책 결정의 의사 결정을 항상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야당 추천 인사를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일할 분들을 예스맨이 아니라 정말 이거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강골 관료들을 먼저 발탁해서 그분들로 하고 임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제가 요구했던 대로 제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저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장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이제 수습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아마 내일쯤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사과, 진정성 이런 부분은 뭐 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진도에 참사가 난 날 진도에 내려가서 네. 제가 12일을 거기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에 피해자 가족, 그 이후에는 실종자 가족, 그 이후에는 유가족이 되셨죠, 대부분. 그분들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멱살 잡혔습니다. 욕도 먹었습니다. 네, 저 정치인이니까요. 예, 이틀쯤 지나니까 이제부터 그때 막 이것저것 도와달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4일쯤 되는 날 제가 돌아오려고 했어요. 못 가게 하세요. 네, 더 있으라. 그래서 제가 열이틀을 꼬박 있다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때부터 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두 번째, 진상 밝혀라. 세 번째, 그 진상에 따라서 책임자 처벌해라. 그리고 도울 수 있는 특별법 만들어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해라. 이게 그 가족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분들 정치 얘기를 안 하세요. 네, 저는 일단 시작을 대통령께서 가족들이 느끼기에 대통령이 우리 아픔을 정말 공감하는구나. 그리고 이 나라의 책임자로서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출발이군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 저는 책임자 처벌에 앞서서 일단 이번에 이제 개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저는 진짜 총리를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형, 야당의 목소리까지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아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총리를 앉히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6월 4일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요. 선거 전망, 판세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어떤 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걸로 나오고 아니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좁혀졌죠. 좁혀지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선거만 제가 5번을 치러봤는데 그렇죠. 거의 대부분 수도권 선거는 이렇게 좁혀집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좁혀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예상을 하셨군요. 예, 수도권 선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존에 했던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정책의 방향, 정치의 방향, 이거 흔들림 없이 그냥 유권자들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거 전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가 표심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미치겠죠. 그러나 저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이 국민적인 어려움을 뭐 선거 결과와 유불리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분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상대방 김진표 후보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강점과 어떤 부족함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경륜이 아주 뛰어나세요. 그러니까 행정 경험이 많으시죠. 과거에 부총리도 2번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이 많으신 것은 뭐 분명히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점을 갖고 계시고요.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네. 그게 또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관료 세계에 너무 이렇게 안주하고 물들어 있다 보면 사실은 관료사회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한다는 게 셀프 개혁이라는 얘기 듣잖아요. 네, 관료 출신이 관료사회 개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친분이 있으시죠? 학교, 네. 고등학교 선후배시고. 고등학교 선후배, 교회 또 같이 다니고요. 네. 뭐 같이 수원 출신이고 그러시죠? 공통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되기 전하고 후하고 약간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리더십이 좀 너무 일방적인 어떤 지시형으로 좀 바뀐 것 같다. 또 아까 이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인사를 너무 좁은 인재풀을 해서 하는 것 같다. 또 국민들하고 또 특히 야당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에 있어서 이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적이 되기 전에 했던 약속들만 기억하고 지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그거를 잘 못 지켰어요. 왜 그럴까? 반복되거든요. 저는 역시 이 권력 집중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문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퍼서널리티의 문제 두 네. 개가 다 겹쳐지겠죠. 겹쳐 있다고 보시는군요. 제도적으로 너무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감히 올바른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거를 깨려면 사실은 인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앞에 가서 뭐가 날라와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을 앉혀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책임 총리제. 총리를 딱 뽑아 놓으면 총리가 장관 고르고 장관이 차관 고르고 차관이 국장 고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저는 대통령한테 정말 국무회의에서 엄청난 이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걸 실현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면이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사실 경제민주화인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경제민주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평가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또 앞으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하시는지 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제민주화는 지금 전반전 정도 끝났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그 후반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6월 국회부터 이제 사실 경제민주화의 후반기 입법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저는 금산분리 네. 이슈가 가장 큰 금융, 산업, 예. 자본 분리하는 것이요. 그게 제일 큰 이슈라고 보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국회가 굴러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 경제민주화의 발걸음은 띄었습니다. 더 갈 거냐 말 거냐, 어떤 법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계에다가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돼요. 뭐냐 하면 50m 갈 거냐 100m 갈 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돌아오지 않는다. 네. 이미 이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조절될 수 있고 이번에 50m만 가고 100m는 안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가는 길은 앞으로 간다라는 여야의 합의. 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경제계에다가 시그널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경제계는 움직입니다. 변화하고 거기 적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정치권이 보면 약속해놓고 가다가 조금 있으면 쟤네들 유턴할 거야. 이러면 경제계는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완구 대표, 박영선 대표, 저 박영선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네.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소신이 있는 분이죠. 소신과 현실을 다 적합하게 해가지고요. 100% 얻으려고 하지 말고 50%라도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가주면 저는 성공하는 거라고 봅니다. 남경필 후보님 말씀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완화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규제 완화, 현 정부에? 저는 그래서 규제 완화를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규제 합리화라는 말을 쓰자고 했습니다. 합리화. 예. 네. 그러니까 규제 중에 꼭 필요한 규제가 있고 정말 쓸데없는 규제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중에 안전 규제 같은 것들은 이제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면 네. 우리가 얻고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안전은 비용이다. 공짜 안전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런 규제들은 유지하든지 오히려 강화할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 이 서민들 실생활에서 필요 없는 규제들 이건 풀어내야 되는데요. 저는 도지사가 되면 제가 제일 먼저 할 일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쓸데없는 규제들부터 파악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풀어낼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시도로 내려보낼 겁니다. 시군에도 그거를 규제를 풀으라고 할 거고요. 쓸데없는 규제들이요. 그렇게 솔선수범 먼저 실천을 먼저 하겠습니다. 실천을 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외교적인 사안도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요. 국회 그 상임위원장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현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부족하다면 어떤 점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화해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잘 된 거고요. 이제는 유연하게 문을 열어야 되겠죠. 좀 뭘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큰 거는 역시 그 남북 간의 북한을 향한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경협을 확대해 가면서 오이사 조치에 대한 유연한 이 접근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결국은 저는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는 이러한 이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저는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이 국난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런 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통일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통일의 여건이 다가와도 이 남북 간의 통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기도에서도요, 북한하고 이렇게 땅을 맞대고 있고 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어떤 그 정책 공약 같은 거 한 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국가에다 얘기하는 거를 제가 도지사가 되면 도의 권한으로서 다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경협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의사 조치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게 사실은 이제 개성공단의 전략 물자를 전략 이 상품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풀어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쌍둥이 개성공단을 좀 남쪽 지역에다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물건 완성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런 걸 준비했다가 정말 남북 관계가 잘 풀리게 되면 이제는 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좋다면 더 정말 풀린다면 그 남쪽에 있는 쌍둥이 개성공단에 사실은 북한 근로자들이 내려와서 일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연속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2번 집권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에 다시 재집권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 부족하다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변해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전 그 역시도 제가 이번에 우리 경기도민들께 약속했던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안전한 공동체 대한민국. 네. 이거를 우리 새누리당이 만들어내면 2017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정치도 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약속 선거 때나 선거 후나 지키고 그리고 그런 공약들 가지고 정말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일자리 만들면 뭐 새누리당 찍지 말래도 다 찍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인사 문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별로 이의 제기가 없죠. 그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일들이 결국 이런 아픔을 겪으면 뭔가 발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새누리당도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이 분노 요구를 깨달으면 저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앞으로는 이 청와대를 향해서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러한 자세와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또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이죠. 지금 야당에 대해서 약간 뭐 아쉬움을 느끼신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해정치에 대한 있었죠. 기대가 있었는데 네. 저희 이제는 거의 기존 정치인화 또는 그보다 좀 더 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실망을 많이 하셨군요. 예,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야가 같이 지금 동반 추락하는 이러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우리 야당께 고언을 드리자면 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아파하고 분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은 특히 가족들은 정권 심판하자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이 그 얘기를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만 네. 이 문제는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인 전반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죄송합니다 해놓고 뒤를 돌아서 정권 심판하자.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야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건 결국 대통령 몰아내지 않을 거면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됩니다. 확 바꿔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조금 정권 심판 같은 얘기보다는 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우리가 힘을 주겠다. 오히려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박수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거를 선거 때라고 해서 정권 심판으로 몰고 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뜻은 집권 여당, 니네 정말 잘못해서 책임져. 야당, 그렇지만 너희도 힘 앞에서 이 위기를 넘겨. 이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는 그 진보 정당 후보들도 여기저기서 이제 출마를 많이 하는데요. 남경필 후보님께서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 정당의 어떤 존재 가치, 또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진보 정당이 종북 정당하고 지금 막 이미지가 혼용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진보 정당이 지금 성공을 못 거두고 있는 건데요. 저는 진보 정당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계속 했던 얘기인데 사실 정치권이 지금처럼 양극단의 양당제 체제로 가는 것은 정치 발전에 옳지 못하다. 네, 다당제가 옳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당제,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갈등을 잉태하고 있고요. 네. 현재 기존의 정당들이 그 다양한 갈등을 다 포용을 못해요. 그러면 한 서너 개 정도의 정당이 서로 이 연정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보 정당의 출연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사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실망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아, 네. 사실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던 에너지는 이 기존 질서를 깨면서 다당제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국민들이 부여한 건데 그거를 합당하면서 그냥 속된 표현으로 다 말아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려울 텐데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심상정 대표에 대해서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지사에 당선되시면 4년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한 8년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당선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도지사가 되면 4년 임기를 맞춰야 될 거고 네. 그 이후에 8년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먼 얘기라 네. 지금은 뭐 감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대선 후보, 대선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대권의 꿈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나
지금 도지사도 되지 않은 후보가 네. 2017년 대권 이런 건 진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도 않은 일이고요. 네.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께 심판받는 일 여기에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을 5번 당선되셨는데요. 이 정치를 내가 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보람을 느꼈던 순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언제 그런 자긍심을 느끼셨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역시 정치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해를 이렇게 양쪽에서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해서 이해 갈등을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입법 과정, 정책 과정에서 이루어질 때 네. 아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여야 합의로 입법이 무난히 잘 이루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보람이 있으시죠. 그리고 뭐 선진화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네. 저는 국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몸싸움 한 번 없었다. 없었죠. 저는 이것만 해도 큰 발전이다. 그 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저는 자긍심을 느낍니다. 네. 여당 안에서는 선진화법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남경필 후보님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의견을 뭐 가지고 국회에서 결국 보여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안 통과를 얼마나 시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15, 16, 17, 18대 뭐 그 과거에서부터 쭉 따져서 이번 19대 국회 전반기가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전혀 식물 국회가 아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가벼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좀 제가 무거운 질문만 드려서요. 최근에 혹시 그 영화를 보실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굉장히 좀 재미있게 감명 깊게 본 영화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실까요? 최근 영화는 아닌데요. 네. 제가 그 인도 영화인데 블랙이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네. 왜 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눈과 귀가 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 여성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정말 이 블랙이라는 게 그겁니다. 깜깜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이 같은 그런 인생에서 선생님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여성이 점점 세상을 빛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성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극복해 나가면서 이루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은 점점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네. 나이를 먹으면서 이 치매가 걸리면서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여성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선생님을 도와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 하나의 스토리인데 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꼭 한번 좀 챙겨서 봐야 되겠네요. 꼭 보십시오. 그 영화는 제가 정말 꼭 추천하고 싶은 명작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인터뷰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혹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제가 실수로 안 여쭤본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요, 원래 뭐 우리 성한영 대기자님께서는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인터뷰하게 해주시고 배려해 주기 때문에 역시 대화는 배려와 공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 한겨레 신문 독자들도 한겨레 TV 시청자들한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만 이쪽 카메라를 네. 좀 보고 해주십시오. 우리 한겨레 TV 그리고 한겨레 신문 애청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달랐고요. 앞으로도 다르게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약속, 제가 했던 말 저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정치인 도지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마 오늘이 한겨레 신문 창간 26주년인 것 같은데요. 한겨레 신문 창간 2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사회 소금과 같은 등불과 같은 그러한 정도 언론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서 인터뷰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특별기획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와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환영이었습니다.